자, 4차 산업혁명 기술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코헤아 이민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PPT를 내가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것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 내부와 병원 바깥에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4차 산업혁명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생산이 이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이 많이 되면서 소비도 많이 돼야 돼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소비도 많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욕망이 그 제품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사회가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이렇게 서로 지속성이 있어야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초창기에 이야기한 바 있어요. 산업혁명은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라고 그랬죠. 물질과 우리 나아가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 제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했고요. 그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또는 서비스 산업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안정의 욕구를 우리가 이뤘어요. 안정 둘 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에 있어서 지식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혁명을 이뤘죠. 그래서 윈도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회적 기속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지능사회에서 지능혁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걸 명예에 관련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를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해왔듯이 기술과 인간의 욕망을 연결시켜야만이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혁신이 서로 연결되어야만이 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산업인터넷, AI, 클라우드, 머신러닝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들은 코끼리의 다리 만지기 극히 일부분의 내용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융합이죠. 융합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봐야 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으로서 생존 욕구를 만족시켜줬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에 의해서 안정의 욕구,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혁명이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이걸 디지털화해서 인터넷 혁명, 이제 드디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온라인 혁명으로 연결의 욕구, 사이버 스페이스와 연결하는 연결의 욕구가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오프라인의 현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의 정보를 최적화된 정보를 다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아날로그 트랜스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왔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을 합쳐가지고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어보자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 두 개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게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필요하다.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한번 두고 다음을 보죠. 요 그립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IoT, 그 다음에 저장해서 빅데이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최적화하고 그것을 현실 세계화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인데 사람 머리, 오감에 의해서 수집하고
대뇌 피질에서 저장하고 그걸 앞쪽으로 가져와서 뇌 앞쪽으로 가져와서 전두엽에서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하는 인간의 이런 4대 행동하고 이제 같이 우리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감의 각종 물질, 정보,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잘 짜진 질서,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내용들 행동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과 맞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좀 부족하면 오감에서 다시 피드백 받아서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되는 형태로 해왔죠. 자, 오토 배경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 오프라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다시 온라인의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바꾸는 그 과정. 일단 데이터 수집을 IoT에서 하든 IoB 하든 요즘은 인터넷 오브 메디컬 싱스 해가지고 IOMT라고 요즘 현이들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IOMT나 IoT나 합쳐가지고 IoE 뭐 이렇게 이름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그 빅데이터 처리를 하든 인공지능 처리를 하든 해서 그 예측과 맞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에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최적화하는 과정들. 그래서 빅데이터 발생하고 맞춤과 했죠. 항상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제 같은 개념에서 보면 맞춤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목적이 인공지능과 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맞춤과 예측이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을 맞춤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하나의 툴로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든 인공지능을 사용하든 얘네들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끄집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그냥 ICBM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IoT와 C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ICBM, 뭐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하나의 4차 산업혁명 하기 위해 하나의 요소 기술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그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뭐 이런 것들 하나의 요소 기술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면 공간의 확장, 인간의 확장, 시간의 확장의 개념에서 IoT와 LBS, 시간의 확장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간의 확장에서 SNS, 웨어러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바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 빅데이터 처리나 인공지능 처리를 통해 가지고 예측과 맞춤을 하죠. 그 예측과 맞춤을 하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끄집어내는 것들이 이제 공장을 최적화한다. 그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자인 해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결과를 3D 프린트나 로봇에서 직접 아웃풋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게임화를 통해 가지고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화 시켜 가지고 여러 군데에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못하지만 그러면 정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현실 세계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쪽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6기술과 6기술 더하기 가운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죠? 다음 봅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프로세스 IoT부터 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올려서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4단계 프로세스예요. 이를 하기 위해서 12가지의 기술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근데
어,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최적화해 나간다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우리 이론들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란 무엇인가를 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전에는 US라고도 했고요. 텔레메디슨, 미국에 지금 MLS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웰리스에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연결돼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스마트 헬스케어는 스마트하다,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디지털 헬스케어나 스마트 헬스케어 둘 다 연결과 인공지능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결과 인공지능 기존의 헬스케어의 연결성과 전문성을 한계로 그러니까 연결하면 이제 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성이 연결될 수 있죠.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 축소.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의사가 이렇게 뭘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이 비대칭이 축소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대로 깨갱거리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이야기해서 예, 대칭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병원하고의 그 위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비대칭이었던 그러니까 정보와 협상력이 비대칭이었던 것들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특히 비대칭을 축소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스마트,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이 스마트고, 그다음에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했던 부분들 합쳐가지고 디지털 연결 어려, 지능 연결 어려, 요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자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격 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서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C19 때문에 일부 지역, 일부 부분 원격 의료를 허용을 했었는데 이게 C19 끝나면 또 이게 폐쇄될 거예요. 어, 근데 일본은 이번에 보니까 원격 의료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시장에서 먼저 막 좀 많이 부딪혀야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던데 국내 시장이 지금 닫혀 있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제대로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앞 페이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커넥티드 헬스 플러스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정의를 했죠. 그 중에 커넥티드 헬스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헬스에 보면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죠. 커넥티드 헬스가 미국은 원격 의료 금지 규정이 없어요. 1997년도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2015년도부터 전면 허용 지금 했고요. 2018년도부터 보험이 적용이 됐고요. 영국도 원격 의료 금지 규정이 없어요. 2000년대부터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고 대면 진료와 같은 수가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의료기를 이제 사용하면서 병원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 만성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봐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약물 주입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체내 포도당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의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들, 그리고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병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다음에 심방세동에 관련된 것도 모니터링 하다가 여기서 액션을 취하든지 빨리 병원에 오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병원하고 환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다 불법이라서 테스트를 못하고 있어요. 강의 녹화하는 날 10월 10일인데 일본의 원격 진료가 확대됐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97년도에 처음으로 상간벽지에 원격 의료가 진행이 되는데, 초진은 안 되고 재진. 왜냐면 초진은 정확하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초진은 안 됐고요. 재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화회의는 사람 얼굴 이렇게 못 보니까 화상으로만 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2018년도에 보험도 확대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초진도 포함하고 급하니까 우선 전화도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만, 전화는 안 되고 화상만 하는 형태로 하고 초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로 지금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오리무중입니다. 원격 의료를 보면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이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이상 없어요? 네, 이상 없어요. 약 받으러 왔죠? 예, 안녕히 가세요. 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거 이야기 하러 굳이 병원에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국내 의사들 위해서 그냥 화상 통화해서 얼굴을 보고 하는 형태까지는 오케이가 될 거예요. 어쨌든 만성질환하고 그다음에 일반 외래 환자도 약 타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원격 헬스 서비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5년 뒤에 약 6배의 증가가 원격 의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좀 특이하게 전화가 60% 정도 돼요. 일반 전화로. 이메일로도 되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되고, 그다음에 앱 베이스로도 되고, 그다음에 영상 통화는 전체 한 20%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격 의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요. 앱 베이스면 내가 평상시에 나의 몸 측정했던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라이브로서 얼굴 보면서 하는 형태 또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 인공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그다음에 핸드폰에 주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몸 상태를 자기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의사한테 연결을 할까요? 하면 예 하면 넘겨주고, 그다음에 내 얼굴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전에 세계 최초로 당뇨폰이라고 해야 돼, 핸드폰에 당뇨를 측정해가지고 의사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LG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 때문에 활성화 안 됐죠. 너무 일찍 시작한 거죠. 영국과 호주 쪽에서는 마이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병원에 간 정보들을 전부 다 마이 헬스 레코드에다가 다 업로드 시켜서, 무조건 업로드 시켜서 내가 여기서 PHR이죠, 그죠? PHR을 정보 주도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분석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럼 대신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분석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각 개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받은 상태에서 제3자한테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스마트 헬스케어라면 데이터, 자기 장비에서 데이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 진단기에 자체적으로 마련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을 뭐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스마트 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네트워크는 뭐 기본적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스마트 헬스케어나 디지털 헬스케어나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앞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CPS를 구현하기 위해서 IoT, 클라우드, AI 최적화를 네 단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네 단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헬스케어에 이제 구현해 보면 맞춤 질병 예방, 보유 질병 관리, 수면 관리, 운동량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오감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이제 진단이죠.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니까 진단 쪽에 영상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의 의료기기나 위치, 그리고 음성 우리가 대화하면서 들어가는 정보, 그리고 생활 데이터, IoT나 IoB.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 IoB라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좀 IoM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오브 메디컬 띵스, 의료 사물 인터넷. 뒤에서 또 한번 보고요. 이렇게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서 이제 진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다음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리얼월드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월드를 이제 최적화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거, 유지하는 것 시스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의료기기 쪽에, 의료 쪽에 이제 관련돼서 주로 관심사가 의료기기 쪽이니까, 또 의료 분야니까 IoMT를 위주로 해야 될 거예요. 건강관리와 예방의학의 게임 체인저래요. 그래서 IoMT. 그래서 IoMT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이나 물건에 센서를 두고 거기에 발생하는 건강 관련 의료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해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의료 사물 인터넷 IoMT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고 뭐 예를 들어 스마트 비행기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사물 인터넷이라는 의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 IoMT는 기술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건강관리 시스템과 서비스가 상호 연결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기본 개념들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의료 데이터를 생성, 수집, 전송,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게 의료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IoMT 기기로 사용되는 기기로는 뭐 스마트 시계, 렌즈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계, 약물 추적,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의 의료 장비들이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쪽으로 생각을 어디가 여러분들 관심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오감, 대뇌, 행동, 학습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것들이 환자에서부터 데이터를 얻는 거, 의료인으로부터 데이터 얻고, 병원에서 데이터 얻고, 의료기업, 보험회사에서 데이터를 얻는 그런 비즈니스 아니면 그런 제품들의 실질적인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진료하고 수술하고 관리하고 각각 환자 쪽, 의료인 쪽, 병원 쪽 관련된 회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측과 맞춤이라고 그랬죠.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제 해줄 게 예측과 맞춤이라는데, 예측은 일정 시간 뒤에 얼마큼 나빠지는지, 아니면 어느 나빠지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뭐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맞춤, 인간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고, 이제 정밀화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개인 관리하는 앞으로 일자리가 마구마구 나올 것 같고요. 예측도 건강관리 시스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관리 시스템 쪽에 관련된 일자리도 마구마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렵이 절감 쪽으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이 절감이 되면 그 10%의 차익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뭐 도구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질병 관리, 뭐 그런 쪽에 예측과 맞춤에 의해서 앞으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의공학부에서 또는 의료IT 학과에서 하고자 배우는 것들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병리학자 슬라이드 가지고 현미경 보면서 거기 세포들이 어떤 거니까 지금 이런 세포 구문을 보면 암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병이 어디까지 있다, 무슨 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차율이 3.5%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2.9%고 병리학자와 인공지능을 합치니까 오차율이 0.5% 이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아마 잘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못 나오는 경우는 병리학자가 20% 내지 30%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초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린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20~30% 틀리는 것 정도에서 인공지능도 15%는 틀린 모양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이 합치면 또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같이 최고의 파트너로서 같이 우선은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한다 그러면 의사는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단순 반복되는 것들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쓰고 좀 데이터가 좀 적은 것들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판단 못하는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하는 그리고 또 환자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것들은 의사들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의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전문성을 극복해서 수많은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보면 의료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각각의 부분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한 인공지능이죠. 강한 인공지능으로 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강한 인공지능은 그냥 엑스레이 사진 하나 주면 자기가 이게 뭐다라고 바로 판별하는 그런 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고,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은 폐 사진을 주고 폐에 뭐가 이상이 있니 없니 찾아봐라. 그래서 폐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폐암이냐 아니냐 이런 건 잘 찾는데 전체적으로 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면 아직은 못해요. 자, 여기 이제 의료의 민주화라고 돼 있는데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똑똑한 의사들은 많이 배운 의사들은 많은 좋은 치료를 하고, 아프리카 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의사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쪽은 가르치는 게 실제로 치료하는 게 약하죠, 그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의 레벨이 올라간다 그러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약만 있으면 치료하는 것은 같은 레벨로 동등한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의 민주화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진료의 표준화,
되고 의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백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근거 중심의 의료를 했죠. 통계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이 이런 시기면 이런 병이고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비용 집체 교육을 하는 형태로 통계 중심으로 지금까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 중심의 의료로 바뀌죠. 인공지능이 의사를 이제 훈련을 시키죠. 뭐 의사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인공지능은 어떤 특정한 분야는 의사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의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종합적인 조치 형태로 하고요. 한 분야의 전문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 개 나누어진 인공지능으로 약한 인공지능으로 백업하는 형태로. 그래서 전문 지식 전문화 의료에서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고 의사는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쪽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머리 쓰는 소수 의료진들이 지능 콘텐츠 개발하는 형태로 의료교육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게 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커넥티드 헬스하고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두 개 합친 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스마트 헬스케어 안에 커넥티드 헬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중간고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요 테이블 한 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같이 뭐 숙제를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내용인데요. 정밀 의료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료 데이터,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라이프로그 데이터라 했죠, 그죠? 그래서 임상 데이터는 연결로서 이야기를 풀고 유전체 데이터는 예측으로 풀고 그다음에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이제 맞춤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나눠놨지만 커넥티드 헬스, 뭐 스마트 헬스라고 나눠놨지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예측과 맞춤 그리고 연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유전체에 대한 내용은 저기 중간고사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는 병원에서 개인이나 보험이나 의약품이나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예측은 유전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유전체 전체적으로는 유전체 데이터죠.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 개인, 보험, 의약품 이런 것들 마침 또 라이프로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라이프로그 데이터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넣었는데 거기서 현재 나의 상태를 맞추는 거죠. 요거는 건강한 사람, 요거는 이제 환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으면서 예측과 맞춤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병원이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환자 개인의 건강 정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 병원에 왔다 갔다 그러면 개인 건강 기록 정보도 다 흩어져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세한 임상 정보, 통계적인 그다음에 인공지능적인 뭐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환자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알면 의사하고 협상력이 이제 되는 거죠. 옛날에는 가면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시킨 대로만 했는데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었죠. 의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치료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인지 싼 치료인지 비싼 치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력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하고 대등한 관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안 해. 예, 너는 다른 데 갈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근데 요쪽 요 앞부분은 동네 병원에서 하고 뒷부분은 큰 병원에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헬스케어 3.0이 되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집단지능, 이런 것들의 집단지능들에 대해서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예측, 그다음에 맞춤과 예측, 그리고 연결,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하고, 예측하고 유전체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 라이프 로그에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임상 정보를 통해서 임상 정보 바깥에 그다음에 병원 내부에 모든 정보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그리고 포피의학이라고 해서 예측, 참여, 예방, 맞춤이라고 한 게 있어요. 예측은 얘기 들어가고 맞춤 얘기 들어가면 되고요. 참여와 예방은 또 여기에 연결돼서 결국은 유전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고령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이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라이프로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맞춰서 나에게 맞는 건강 맞춤을 할 수 있어서 또 어렵이 절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임상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병이 안 걸리도록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알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알기 때문에 또 예방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서도 어렵이 절감이 일어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말로 정리해 봤어요. 포피의학은 예측 의료, 참여 의료, 예방 의료, 맞춤 의료를 말하는 거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예측과 맞춤 그리고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정밀 의료에서 필요한 정보는 임상 정보, 유전 정보, 라이프로그 정보, 환경 정보가 필요한데 요 세 개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앞에처럼 연결시키면 진료비가 절감되고 오류비를 줄일 수 있고 오류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뭐 리얼 월드 데이터를 사이버 월드로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사이버 월드의 기술들을 리얼 월드로 최적화된 것들을 리얼 월드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현한 회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월드의 데이터를 사이버 월드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회사들이 수많은 회사들이 주로 미국 쪽이죠. 미국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월드에서 최적화된 것을 리얼 월드로 옮기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야는 의료 영상 진단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신약개발, 가상보조, 웨어러블, 입원 환자 돌봄이나 병원 운영, 응급실 및 수술실 영양, 생활유형 관리 및 관찰, 환자 점검 및 위험 분석, 그 다음에 R&D 자체에 이런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한번 구현한다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착이 되면 왓슨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죠. 진료 보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왓슨을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료 보조 인력 이런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좁은 의학 훈련을 받고 그런 의료기기 인공지능 툴들을 활용해서 의사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의료 체계에 소속된 뭐 약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새로운 의료 전문가 계층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의료 쪽, 원격 진료 전자의료 되는 원격 의료, 모바일 의료, 그 다음에 기기와 시스템의 자가 측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제품으로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또 어떤 병에 대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의료를 교환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의사들하고 비대칭 정보에 의해 가지고 병원에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 고도화된 컴퓨팅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저거죠. 정밀의료, 빅데이터 정밀의료로 해서 고도화된 컴퓨팅에 의해서 예측과 맞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조해주는 로봇 시스템, 요거는 로봇이죠. 쓸쓸한 노인들한테 말동무해주는, 그 다음에 인형인데 같이 놀아주는,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보조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내에 필요한 것들을 3D 프린팅, 바이오 3D 프린팅 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만들어질 걸로 봐집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들을 6대 아날로그화 기술에 맞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개의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 진단보조, 환자관리, 유전자 맞춤, 인공지능은 CPS 디자인 쪽에 연결되고요. 3D 프린터 로봇은 바이오 3D 프린팅 쪽에, 정강 가상현실, 블록체인, 플랫폼 이렇게 연결되고요. 게임하는 이제 재활 쪽에 연결되겠죠. 원격 의료 쪽 보면 피부 촬영해서 피부 질환, 피부암을 바로 찾는다든지,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 호흡수, 운동 수준을 직접 바로 찾는다든지, 체내 포도당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센터를 원격 의료에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또 피부 특정 부위를 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 찾는 거, 앞에 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에서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심전도를 직접 측정해서 병원으로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바로 넘겨서 2차 소견서를 받는 그런 세컨 오피니언 그런 회사들 부터 시작해가지고 M헬스, 미국은 이제 M헬스라고 모바일 헬스라고 하는 형태로 해놨는데, 이제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틱이라고 하는 회사는 엑스레이나 MRI, CT 영상 이미지를 이제 주면 자기들이 이제 판독해주는 진단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증거점.io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SNS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곳에 내가 일기를 쓴다든지를 하면 우울증과 분노장애 환자들의 기본 변화를 파악하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심장혈관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질환 발생을 예측해보는 각종 데이터를 주면 질환 발생의 예측을 분석해주는 그런 진단 보조 회사들도 있습니다. 환자가 약을 제때 먹는지, 그 다음에 잘 먹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관리하는 환자 관리가 또 그 다음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고요. 정강 가상현실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구글 글래스 많이 들어봤죠. 의사와 환자가 같이 이제 끼고 필요한 내용들을 말로서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정강 가상현실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더 비대면으로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의 어떤 환경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자주 보여주면 인해 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의학 교육을 3D로 보여주는 거, 뭐, 정확 가상현실과 게임을 같이 해서 체험형 헬스바이크 하는 뭐 그런 형태도 좀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이제 3D 프린팅이 가장 핫한데요. 치아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명한 것들을 사람에게 맞게, 각 개인에게 맞게 하면 빨리 치아가 보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모의 수술할 때 이렇게 3D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절개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것들도 지금 핫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맞춤 의료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는 부분들이 유전자 진단, 나의 게놈을 분석을 쭉 해내고요. 해낸 그 자체, 그러니까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를 쭉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것만 유전자 진단이고요.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나하고 차이점, 변이, 돌연변이,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변이 해석해 주는 것까지, 그리고 변이 해석이 되면 현재 나의 몸 상태하고 변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어떻게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요거만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요거까지 하는 서비스, 요거까지 하는 서비스, 맨 마지막까지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2&3M는 변이 검출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이 해석까지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치료 계획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한 여러 가지의 약들, 그리고 사람한테 얼마나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치료제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개인한테 해주는 그 프로세스 이외에 이런 것들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나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지금 변이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 2, 3% 정도, 전체 100개 중에서 한 2, 3% 정도만 지금 돼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변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변이 검출과 변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어요. 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것을 담아도 되는 하나의 기차 여기저기죠, 플랫폼. 모든 기차들이 다 와가지고 써가지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니까, 애플, 그 다음에 구글, G, IBM 이런 쪽에서 좀 현재 의료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를 모두 여기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여기다 다 지금 담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가지고 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ECG나 뭐 이런 신호들로부터 현재 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이 아닌 맞춤, 나의 현재 상태를 맞추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호적 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냥 내가 그냥 만드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떼가지고 가져온 건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도장도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상세계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떼온 진단서가 블록체인으로 그 신뢰성을 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진짜 맞다, 가짜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블록체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내용들이 많이들 구축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도 기술적인 것은 세계에서 탑 5나 탑 10 안에 들었는데 규제나 정치가 서열 뭐 100위 바깥이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하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술은 지금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규제와 정치, 규제의 일부분이 표준이고요. 거기 이제 제도, 정치와 규제를 합쳐가지고 이제 제도 쪽에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개별 병원을 보면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진료 경험을 가지고 있고 5년 암 생존율을 보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에 의해서 정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치료했고 돈을 만큼 달라라고 하는 그 정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임상 정보는 병원 간에 병원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특혜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거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해가지고 국내 병원 간의 정보 호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 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의료 장비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한 표준, 정보 표준들이 많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쪽 하려고 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HL7이라든지 그다음에 IHE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IEEE 10773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병원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나와야 될 걸로 봐져요. 어려 부분에 이제 표준이라고 그러면 영상 쪽은 다이코모 3.0이고요.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정보들은 HL7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서비스 전체적인 서비스를 이제 또 IH라고 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보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 그리고 요거는 ICD-10은 각 병원마다 병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게 다 틀려요. 한쪽에는 뭐 감기라고 그러고 한쪽은 감기를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표현이 다 틀려요. 각 병원마다. 그래서 이쪽 병원하고 저쪽 병원하고 데이터를 모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병 코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코드를 이 똑같은 걸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CD-10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노메드 시티도 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요 ICD-10이나 스노메드 시티는 이제 비슷한 역할이지만 요 스노메드 시티는 좀 병을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뭐 이런 식으로 뭐 코로 들어가서 어떤 증상을 가진 바이러스의 질환 뭐 이렇게 푸는 거하고 이제 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으로 명명이 안 돼 있는 것도 스톤베드 시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ICMP는 이제 간호 쪽에 관련된 용어들, 이건 다 이제 병원이나 의사 쪽에서 관련된 용어고요. 간호 쪽에 대한 내용들의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그냥 실제로 먹는 약 이외에 어떤 약이 더 있느냐면 하드웨어 약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약이 있고요, 환경약이 더 있어요. 이제 환경약은 우리 뭐 저기 의공디처럼 어떤 자연을 바라다보고 있는 곳에서 사는 거하고 그냥 아스팔트 벽에 갇혀서 살 때하고의 치료 정도가 다르더라.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더라. 아니면 병원에 나무가 보이게끔 하니까 빨리 퇴원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환경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약은 우리 몸속에 디지털 약을 심어놨다가 인슐린이 부족할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인슐린을 내놓는, 그러니까 환자의 의사의 처방이 없이 바로 액션에 취하는 그런 디지털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약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약은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들을 체크를 했다가 뭘 해라 하지 않았,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체크해 가지고 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 약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약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이 대상인 SAMD라고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SAMD 소프트웨어 약을 승인을 벌써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약이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도 계속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알고리즘들이 바뀌고 지금 기존에는 알고리즘이 바뀌면 알고리즘이 바뀔 때마다 품목 허가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품목 허가를 새로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로드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예 제품이 아닌 개발사에 그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형태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약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삼성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데이터 3법을 만들어서 올해 8월 달부터 이제 데이터 3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판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클라우드 병원 바깥에 데이터를 내놓는 거 일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약간 내놓게 바꿨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례가 지금 나와야 된다고 해서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고요. 데이터를 지금 비식별화하고 그다음에 재식별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이제 풀면 또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재식별화, 이 사람이 누구 데이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재식별화인데 이제 재식별화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비식별화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식별화를 하는 게 문제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비식별화 자체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재식별화 문제 때문에 그 원초적으로 똥이 무서워서 아예 똥을 못 누게 하는 그런 거죠. 뭐 똥이 있으면 똥을 빨리 치운다든지 아니면 똥을 길가에서 똥 누는 사람 엄하게 다룬다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똥 누는 것을 그 자체를 지금 막는 비식별화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데이터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좀 풀렸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기기 규제 개선 쪽은 뭐 꾸준히 지금들 계속 하고는 있어요.
자, 돈을 집에 놔두는 게 안전해요? 은행에 놔두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 놔두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집에 놔두면 도둑도 맞을 수도 있고요. 화재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은행에 놔두면 그래도 이자도 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안전하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제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라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허용에 의해 가지고 예측과 맞춤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서 동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데이터가 각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 추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데이터 3법에 의해 가지고 요런 것도 좀 풀렸는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해서 2019년도에 데이터 3법이 이제 마련이 됐고요. 2020년 8월달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데이터 3법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술이 저렇게 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그 다음에 국회나 법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해요. 그냥 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행동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구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4차 산업혁명화로 가치 창출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측과 맞춤, 그리고 뭐 연결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코스트를 갖추고 밸류를 올리는 그런 가치 창출이죠. 거기에 일환으로서 초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 또 의료도 우리가 디지털 해석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잘 풀리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한쪽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야 정부도 움직여요.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다 제각기 다른 말을 하면 정부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정부, 보험, 의료인, 병의원, 환자, 보호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나서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같이 원격 의료를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 로드맵 이 가치 창출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쭉쭉 하는 로드맵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지면 표준화도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병원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자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하는 형태로 되도록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내게 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목소리 내고 본인의 레벨을 올리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